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단신 처리하거나 또는 단순 사실 보도만 했는데요. 물론 정치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는 시기여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런 중요한 외교 행사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번 G20은 보건협력이나 디지털세 합의안 추인 같은 여러 중요한 의제와 결과물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G20 국가들은 전체 탄소 발생량의 80%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 도출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오늘은 G20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싱크탱크에서 다룬 한국 챕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싱크탱크 ISPI는 1934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인정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G20을 맞아 모든 참가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장기간에 걸쳐 하나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기억해두면 좋은 메시지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기온 1.5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바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실효성 있는 액션 플랜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적 관점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명기해 구속력 있게 만들자는 안이 추진됐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로 1.5도 억제에는 합의했지만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금세기 중반쯤이라는 다소 애매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과 인도가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G20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짚어줬습니다. 첫째, 바이든과 주요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와 코비드에 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둘째, 바이든은 긴장 완화를 위해 에르도안을 만난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열띤 첫 만남 이후 접근 방식을 완화했다. 넷째, 영국과 프랑스는 어업 분쟁에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다섯째,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로마에 모일 때 때마침 시칠리아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여섯째, G20은 무엇인가? 뉴욕타임즈는 이 각각에 대해 다룬 기사들을 라이브 업데이트식으로 연결해놨는데요. 위 내용이 담긴 페이지는 클립 설명란에 연결해놓았습니다. 이번 G20의 전반적인 화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제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방세계와 터키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시리아 정책, 터키의 러시아 무기 구매, 미국 목사의 추방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갈등이 증폭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독재자 에르도안의 캐릭터와 더불어 그가 이슬람을 강조하며 터키 사회를 보수화시켜 나가는 정치 행보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터키 언론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서방세계로 취급하면서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터키 묘목 기부 캠페인이 한국에서 이뤄지자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터키 당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터키 내 K-팝 열풍 등에 대해 그 부정성을 강조하는 듯한 기사들도 제법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터키와 미국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봉합의 수순을 걷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번 G20 관련 행사에서 우리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교황 면담과 산티나시오 성당에서 열린 전시회였습니다. 교황이 이번 G20에서 만난 정상은 한국, 미국, 인도 정상뿐이었는데요. 미국과 우리가 오전과 오후에 나눠 면담했다는 점, 아울러 여기서 교황의 방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전시회는 실제 DMZ에서 사용된 폐철조망으로 만든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G20 관련 정상외교가 펼쳐지는 와중에서도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주목한 전시회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독도. 작품을 만든 작가가 한국 작가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일본의 반발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스페인 정상외교 기간 굳이 대통령을 초대해 독도가 그려진 고지도를 보여줬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외교의 세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의 커진 위상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다룬 챕터를 소개해드립니다. 2010년 11월 한국은 G8 비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마침내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1987년경부터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었다. 그와 동시에 1990년경부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개방성을 나타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한국어로 세계화라는 개념이 한국의 국제적 팽창의 시작을 이끌었다. 당시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집중된 외교 및 경제관계의 범위를 갖던 국가였다. 그들은 이러한 한반도 분단의 산물로부터 외교정책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북한과의 관계가 만든 제약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개척해 나간다.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의사를 조정하며 과거 몇 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국제기관에 오를 수 있었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그 자체의 역사 때문이다. 한국전쟁 여파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던 한국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2달러를 넘지 않았다. 국제원조를 받았던 한국은 2010년 ODA에 가입하면서 순기여국이 되는 놀라운 변신을 완성한다. 경제와 정치 모두 성공을 거둔 한국은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또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파를 그 어떤 선진국들보다도 잘 견뎌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대한민국 모델이 강력하게 컴백한 시간이었다. 여러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준비 부족으로 생긴 세계 리더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미들파워가 다시 개입했다. 생산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전염병을 억제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능숙한 대응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기간 동안 개발되고 테스트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했다. 이는 공중보건은 물론 경제력 유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았다. 이는 결국 한국의 유능한 민주주의와 책임감 있는 국제 행위자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이 주도하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받기에 이른다. 세계는 이제 감염병 관리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한국의 전략을 공유한다. 추적기술 사용이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G20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소프트파워 자원을 활용하려 한다. 한국 정부는 즉시 K-팝의 세계적인 인기를 상기시키는 단어로 K-방역이라 이름 붙인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수년 동안 우위에 있던 분야에 대한 야심찬 국제적 약속을 실행하기에 이른다. 한편 한국은 10년 넘게 녹색 성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 모델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 나라는 2018년에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OECD에서 5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또한 제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통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산업 전기요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팬데믹이라는 돌출 상황 또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야심찬 목표 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로 인해 에너지 안보, 경제, 인명과 재산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한국의 중기에너지 정책은 천연가스 중심으로 바꾸면서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현재 15.1%에서 2034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지난해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여기에 경기부양 계획이기도 한 한국형 뉴딜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을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한국은 투자액의 46%를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로 제시했다. 한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능력이 북한에 대한 위협 관리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한국에게 최근의 상황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올라간 시대입니다. 방역만 해도 최근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자 주요 외신들에선 비중 있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해나갈지 서구 사회와는 어떻게 다른지가 외신들이 주목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위 이탈리아 싱크탱크에서도 언급된 K-방역을 비롯해 우리는 많은 것들에 K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뭐만 하면 K를 붙인다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일반 누리꾼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K언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식의 네이밍은 매우 큰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는 직관성이 뛰어난 방법이기도 합니다. K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올라가는 지금 여기에 부정적 단어나 비아냥의 의미로 K를 붙이는 것은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좀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도 함께 조심스레 나눠봅니다.